이제 지금부터 그 전자계약에 필요한 그 벡터 해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벡터 해석에 나오면 이 벡터가 뭔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벡터는 사실 우리 중학교 과정에 힘을 다룰 때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칼라하고 벡터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스칼라량은 크기와 크기만 가지고 있는 양입니다. 스칼라량은.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그 부피, 질량, 속력, 모두 익숙한 용어죠. 시간, 거리, 이런 것들이 스칼라량입니다. 이런 스칼라량의 특징은 크기만 있다는 겁니다. 부피는 크기만 있지 방향은 없죠. 그래서 부피, 질량도 방향을 가지지 않고 크기만 가지죠. 속력, 시간, 거리, 이 값들은 이제 물리량의 스칼라량과 벡터량이 나누어지는데 스칼라량에 속합니다. 크기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벡터량을 이제 설명하다 보면 스칼라량이 좀 이상하다 싶은 거, 그러니까 이해하고 좀 그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벡터량은 물리량 중에 벡터 퀀티티량은 물리량 중에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양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변위, 속도, 가속도, 힘, 전기장, 자기장, 이런 값들이 벡터량에 속하는데요. 변위는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변위하고 이 거리하고가 관계는 있지만 다른 양입니다. 예를 들면 A점에서 B점까지 이동을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거리는 요 조각조각의 미소 거리를 다 합친 게 거리가 되죠. 변위는 여기서 색깔로 좀 표현해 볼까요? 변위를 노란색으로 표시한다고 그러면 변위는 이 값이 변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위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제 벡터의 표시는 조금 이따가 나올 건데 이렇게 표시하고, 거리는 그냥 이 길이를 다 합친 값이죠. 그래서 그냥 S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거, 속도는 velocity라고 합니다. 속도하고 속력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마치 거리와 변위와의 관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로 움직인 거하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움직인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보다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거,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속도만 보자면 이렇게 갔다가 길을 잘못 들러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속도만 본다면 이 거리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게 속도죠. 속력이죠. 그게 속력이고, 속도는 이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게 속도입니다.
그래서 속력하고 속도는 거리하고 변이의 이런 관계하고 맞물리는 거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 시간에 대한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벡터량이기 때문에 가속도도 벡터량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익숙한 벡터량이 힘이죠.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중학교 때 어떤 물체가 힘에 관한 것을 좀 본다면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뭐 두 개의 힘이 이렇게 나란하게 가해졌을 때 또는 하나는 이쪽 방향, 하나는 이쪽 방향 가해졌을 때 결과가 다른 것, 그런 것들을 보면 힘이 방향이 중요한 거구나. 또 이렇게 어떤 각도를 가지고 힘이 가해졌을 때 이런 것들을 뭐 이런 각도 있는 것까지도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었죠. 그래서 힘은 그 벡터의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우리 물리에서 많이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익숙합니다, 지금. 다 익숙한 값인데, 전기장, 자기장은 이제, 전자기학을 배우면서 이제 처음, 새롭게 익히는 그런 그 벡터량인데요. 전기장은 그 일렉트릭 필드라는 건데요. 이제 장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있다가 배우게 됩니다. 전기장, 자기장. 근데 이제 정성적으로 자기장에 대해서는 우리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자석을 두고 여기 종이를 두고 위에 철가루를 뿌리면 이런 자기력선 곡선이 생긴다. 이런 것들은 실험으로서 초등학교 때 배웠었죠. 이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는 이게 이제 자기장의 벡터입니다. 한 점을 정하면 이런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전기장에 대한 실험은 안 했습니다. 전기장은 그 실험을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벡터량과 스칼라량의 차이가 뭔가 하면 스칼라량은 크기만 있다.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이 다 있다. 그래서 좀 구분이 잘 안 갈 때 안 된다고 하면 방향을 따져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온도가 뭐 우리 체온이 36.5도인데 온도가 동쪽으로 36.5도씨이다. 이런 말은 안 쓰죠. 방향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스칼라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량은 방향을 표현을 안 해주면 이상한 결과,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거. 대표적인 거 힘. 5뉴턴이 가해졌다.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은 벡터량입니다. 그래서 스칼라량과 벡터량은 그 개념은 이제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전자기학에서는 벡터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 벡터를 표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방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방향을 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화살표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건물을 가거나 했을 때 화장실이 어디냐 뭐 그런 것들은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한 가지 이제 벡터에서는 크기도 있다는 거죠. 그럼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 건가? 화살표의 굵기, 뭐 색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화살표의 길이로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크기는 어떻게 나타내 주는가? 이 길이로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볼까요? 크기는 벡터의 크기는 이 길이로 나타낸다.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 화살표의 방향, 쭉 저쪽으로 가는 이 방향이 벡터의 방향이다. 이것도 개념이 쉬울 겁니다. 이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다 배운 내용이라서. 자, 크기와 방향이 이렇고, 그런데 지금 그래픽으로 그리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우리가 벡터를 표시할 때 이제 문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조금 전부터. 그래서 이 크기와 방향을 이 문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그림으로 하면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벡터의 크기 A 벡터라는 게 있는데, 이 벡터의 크기를 이제 그런 그래프가 안 나타나 있고 그냥 이런 문자로 표현되어 있을 때 어떻게 나타내는가? 요 앞에 문자로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벡터의 문자 표현. 벡터의 문자 표현은 벡터가 이런 벡터가 있을 때 문자로 이렇게 제가 한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했는데, 표현 방법이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재에는 이런 화살표를 썼는데, 저는 이제 이 판서를 할 때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 두 개는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벡터에도 쓰이지만 이게 행렬에도 이런 기호를 쓰기 때문에 행렬하고 벡터에 이런 기호가 공통적으로 좀 쓰이는 편이라서 저는 요 방법, 이 표현을 안 쓰고 교재에는 이렇게 칠판에 쓸 때는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벡터를 문자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크기와 방향은 벡터의 크기를 문자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A 벡터의 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은 그냥 벡터가 아닌 스칼라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벡터의 크기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로 나타낼 때는 방향은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근데 문자로 나타낼 때 방향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단위 벡터라든지 그런 것들 배우면은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 나중에 배우고, 지금은 벡터의 크기 방향이 화살표로 표현하면 길이가 크기고 화살표 방향이 방향이다. 기호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 기호로 표현했을 때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수학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쓴 것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그런 말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배울 내용이 벡터 대수인데요. 대수라는 게 중학교 들어갈 때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게, 초등학교에는 맨날 이제 3 더하기 9 뭐 이런 거 12 이런 걸 배우다가 A 더하기 B 이런 것들이 나와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게 이제 대수식이죠. 이 숫자가 3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벡터에도 이제 그 대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벡터의 동등성입니다. 벡터는 정의를 하기로 크기와 방향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다.
근데 크기가 예를 들면 3이다. 방향은 이쪽 방향이다. 예를 들면 이제 한 축을 하나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이게 45도다. 그런데 어떤 임의의 벡터가 있습니다. 임의의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아직은 어떤 벡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크기를 보니까 얘가 크기가 3이고 방향을 보니까 이 x하고 똑같은 방향의 x에서 45도더라. 그러면 벡터의 두 가지 요소 중에 크기와 방향이 서로 같죠. 그러면 같은 벡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아니 여기 있던 벡터가 이렇게 옮겨갔는데 어떻게 같은 벡터냐. 그런데 벡터는 평행이동을 하면은 똑같은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했다는 말은 크기와 방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벡터를 연산을 할 때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고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고 그럴 때 편리하게 이 벡터를 뭐 이렇게 가져와서 연산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 벡터를 이렇게 가져와서 연산을 할 수도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벡터의 동등성을 이용하면 좀 복잡했고 잘 연결이 안 되던 그런 상황을 연결이 잘 되는 상황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벡터의 덧셈. 이것도 이제 제목을 보면 저거 알아 하시는 학생이 많을 건데요. 벡터의 덧셈은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에 힘의 합성 같은 곳에서 이미 다 나왔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다. 이 벡터를 합치면 우리 보통 숫자는 그냥 더하면 되지만 벡터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행사변형법을 쓴다고 하면은 이런 똑같은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이 대각선상의 그 벡터를 그리면 이 벡터가 두 벡터의 합이 됩니다. 이게 평행사변형법이고 삼각형법은 두 개의 벡터, 똑같은 벡터 이렇게 있을 때 벡터의 동등성을 이용합니다. B 벡터를 이렇게 옮겨요. 그럼 똑같은 벡터죠.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A 벡터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B 벡터를 또 이렇게 연결해서 요 처음과 끝을 이은 이 벡터가 두 벡터의 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값과 요 값이 같아지죠. 요것이 이제 삼각형법이죠. 그래서 평행사변형법과 삼각형법은 간단한 벡터에서는 뭐 이제 편리한 대로 쓰면 되는데 이제 벡터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삼각형법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벡터가 이렇게 막 붙어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거 더하고 또 더하고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평행사변형법은 벡터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평행사변형을 그린 데다가 또 그리고 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아까 말한 거죠. 시각화적인 면에서 평행사변형법은 여러 개의 벡터를 다 합칠 때는 좀 불리하죠. 그때는 삼각형법을 쓰면 좋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계속 벡터를 연결해서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좀 뭐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벡터 덧셈을 한 번씩 해보면 이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벡터의 덧셈의 교환 법칙입니다. 벡터 덧셈의 교환 법칙.
이것은 뭐 수학적인 증명보다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해서 이제 이런 A 더하기 B가 됐다. 이 삼각형법을 조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이 벡터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B 벡터를 이렇게 옮겨왔다. 그러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A 벡터를 이렇게 옮기면 그러면 B 벡터 더하기 이 벡터는 B 벡터에다가 A 벡터 더한 거하고 같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그러니까 A에서 B를 더해서 생기는 벡터의 더셈된 벡터나 B에다가 A를 더해서 생긴 벡터나 같은 벡터라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벡터의 더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이제 그냥 벡터를 쓰지 않고 스칼라량으로 생각하면 이런 게 결합법칙이죠. 결합법칙은 세 수를 더하는데 앞에 두 수를 먼저 더하고 뒤에 더한 거 하고 앞에 거는 좀 이따가 하고 B하고 C 두 개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하는 거하고 같다는 게 이게 스칼라에서의 결합법칙입니다. 이게 벡터에서 성립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서 해보면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고 이게 C 벡터다. 이거하고 같은지 보기 위해서 벡터를 똑같이 그려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게 이제 스칼라가 아니고 이거죠. A 벡터하고 B 벡터 먼저 더한 거에다가 C 벡터 더한 거 하고 A 벡터는 나중에 더하고 B하고 C를 먼저 더한 곳에 A를 더한 거하고 이게 같은가 하는 그런 문제죠. 아직은 같다고 할 수는 없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방법대로 저기 앞에서 배운 평행사변형법이나 삼각형법대로 한번 해보면 A하고 B를 먼저 더하면 이런 벡터가 되죠. 요게 A 더하기 B가 됩니다. 여기다가 C를 또 더합니다. 두 개 더해진데 C를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죠. 삼각형법으로 하면.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것에 C를 더한 요것이 A, B 먼저 더한 것에 C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것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B하고 C를 먼저 더해봅니다. B하고 C를 먼저 더하면 C를 그냥 평행사변형법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B하고 C를 먼저 더하고 그러면 요 벡터가 B 더하기 C가 되죠. A하고 이것하고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A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 더하면 또 평행사변형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보면 이런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B, C에다가 B 더하기 C에 A를 더한 건데 앞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봤죠. 그러니까 이것은 A 이게 같은 내용이 되죠. 그래서 좌우가 같은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벡터의 덧셈에는 여기 벡터의 덧셈은 여기도 적용이 되고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벡터의 덧셈에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다 성립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수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결과를 한 번만 본 다음에는 벡터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 결과를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의 벡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해오다가 처음에 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고, 0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있는 거냐, 그런 충격을 받고, 나중에 좀 하다가 보면 이제 음의 정수 이런 게 나오면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음의 정수가 뭔가, 뭐 음수가 뭔가, 이런 이제 충격을 받는데, 그때 이제 그 좀 예전을 생각해 보면 배웠던 거를, 어떤 수가 있는데 무엇을 더하면은 그 수 자체가 되는가, 이 수를 항등원이라고 그러죠. 항등원. 수학적으로 이제 말하면 항등원이 되죠. 그러면 A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면 이 항등원이 이제 덧셈에서는 이게 0이 되죠. 항등원이 0이 되는가, 요것을 A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뭐 마이너스 A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등원이 나오도록 하는 이게 역원인데, A의 덧셈에 대한 역원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A다. 요런 내용을 배운 적이 있는데, 벡터에서는 이것을 벡터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벡터에다가 무엇을 더하면 벡터 자신이 되는가? 뭐 크기가 없는 벡터겠죠. 그래서 어떤 벡터에다가 무엇을 더하면은 0이 되는가? 이 벡터는 답이 이제 이런 벡터죠. 수학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벡터에서 크기가 마이너스가 붙은 벡터를 더하면은 벡터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저거는 수학적인 거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의 벡터라는 것은 우리 수를 배울 때 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2면 2의 크기가 같고 이제 방향이라고 이제 표현한다. 방향이 반대인 이게 2의 음수가 되죠. 그것처럼 A 벡터의 음의 벡터는 방향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벡터가 바로 A 벡터의 음의 벡터다. 그래프에서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이 벡터에다가 이 벡터를 더하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0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벡터가 바로 이 벡터의 음의 벡터다.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 항등원, 역원 뭐 그런 거 그래프도 그려보고 했지만 내용은 간단하죠. 어떤 벡터의 음의 벡터는 기호로 표시하면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고, 의미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왜 배우느냐 하면 벡터의 뺄셈을 위해서 배웁니다. 이거 그대로 두고요. 벡터의 뺄셈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 좀 쉬운 예를 들어 보면 2 빼기 3 이런 것들 수직선에서 나타내면 0에서 2만큼 갔다가 하나, 둘, 3만큼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거는 2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한 거다. 2는
플러스 양수는 오른쪽, 음수는 왼쪽 그런 기준을 세우면 이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3만큼 왼쪽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것들을 예전에 이제 했었죠. 벡터의 뺄셈도 마찬가지로 A에서 B 벡터를 뺀 거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음의 벡터를 더한 거하고 같다. 수학적으로는 그렇고 마치 이것처럼 그래프로 표시해 보면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A 빼기 B는 B의 음의 벡터를 구한 다음에 더한 거죠. 이렇게. 요 벡터가 바로 A에서 B 벡터를 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서 하는 거하고 유사하다. 하지만 방향이 있기 때문에 벡터의 더하기 빼기로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그림에서 보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벡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B 벡터를 살짝 이쪽으로 B 벡터를 이쪽으로 옮겨와 보면 이렇게 되죠. 지금 A 벡터가 지금 이거죠. 네. 그래서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이 벡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그려보면 A 벡터를 이거 좀 크게 그려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A 벡터, B 벡터.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것은 마이너스 B 벡터를 해서 더한 거하고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벡터를 살짝 이쪽으로 옮겨보면 이렇게 되죠. 벡터는 평행이동하면은 같은 벡터다 했으니까. 그러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것을 굳이 마이너스 B 벡터를 구해서 이렇게 더하는 복잡한 과정보다는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것은 빼지는 것에서 빼는 것에서 빼지는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한 거하고 같다. 이렇게 이 규칙을 쓰면은 벡터의 빼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의 뺄셈은 음의 벡터를 더한 거하고 같다. 그래프로 표시할 때는 이 방법을 쓰면은 편하다. 여기까지 설명했죠. 자, 이제 곱을 알아볼 건데요.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곱이라는 것을 처음에 개념을 이렇게 잡았었죠. 두 개가 이렇게 세 개가 있다. 뭐 봉지 안에 과자가 두 개씩 있는데 세 봉지가 있다. 이것을 이제 곱으로 두 개씩이 세 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이라 이렇게 해서 구구단을 외우고 했었는데 스칼라의 곱은 예를 들어서 A 벡터에 스칼라 값 3이 이렇게 붙어 있다. 이 의미가 뭔가? 이 의미는 A 벡터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하고 같다는 의미입니다. 두 개가 세 개가 있다. 두 개가 세 개가 있다. 처럼 A가 세 개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합성된 벡터는 이렇게 되겠죠. 방향은 A 벡터하고
벡터인데 크기가 3배가 된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벡터의 스칼라 곱은 방향은 유지가 되고 크기는 스칼라 양만큼 곱해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제 조금 복잡하게 해보면 이제 스칼라가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것은 A 벡터가 S 더하기 R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쭉 가가지고 요거 총 개수가 S 더하기 R개가 있는 거죠. 여기 S 더하기 R개니까 이만큼이 S개고 이만큼이 R개라고 하면 결국 SA A가 S개 있고 A가 R개 있는 거 요거 두 개를 더한 거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여기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그러죠. 이걸 분배 법칙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하게 해보면 이거는 스칼라량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알 수 있죠. S의 이 규칙대로 하면 이것도 하나의 벡터니까 S의 A 더하기 B 그 다음에 R의 A 더하기 B 이렇게 돼요. 그 나머지는 그 나머지는 이 과정하고 같죠. 이 과정하고 다르네. 어디서 생긴 거더라? 요 과정이죠. 어떤 벡터에 어떤 수를 곱하면 그 크기가 3배가 된다. 그래서 A 벡터하고 B 벡터가 이것도 좀 그림으로 더 자세하게 표시하면 A 벡터하고 B 벡터가 이렇게 합친 것이 여기 A 더하기 B인데 여기에 S개가 있다. 이런 게 총 개수가 S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S배가 되면 그 이웃하는 변도 S배가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이렇게 커진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요 내용은 SA 더하기 SB 더하기 RA 더하기 RB 이렇게 낱낱이 다 조각을 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대수식에서 A 더하기 B 하고 C 더하기 D를 곱한 것은 뭐 AB, AD, BC, BD 한 것처럼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 법칙, 벡터에서 덧셈은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결합 법칙, 그 다음에 곱에서는 분배 법칙이 다 성립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벡터에 대한 이제 대수 관계는 이 정도로 해두고요. 이제 그 전자기하학에서 앞으로 이제 복잡한 그 상황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좌표계를 도입합니다. 좌표계는 지금 제가 이 과정에서 다룰 좌표계는 직교 좌표계인데요. 직교 좌표계라는 것은 면이 이게 만나는 게 수직을 이루면서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교 좌표계 중에 우리가 쓸 좌표계는 세 가지인데요. 직각 좌표계, 원통 좌표계, 구좌표계
이건 오토고널이고요. 좌표계는 이제 코오디네이트 시스템. 직각 좌표계는 렉탱귤러. 뒤에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은 같고요. 원통 좌표계는 스페리컬. 실린드리컬이죠. 실린더처럼 생겼어. 구좌표계가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 시스템. 이렇게 세 좌표계를 다루게 되는데, 이제 뭐 직각 좌표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세 좌표계를 배울 건데, 그 좌표계는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좌표계를 잘 잡으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데, 적합하지 않은 좌표계를 잡으면 아주 많은 계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내서 이게 답을 구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손해지만, 연산이 많다 보면 실수로 틀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적합한 좌표계를 선택해서 풀면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좌표계 중에 제일 먼저 이제 다룰 게 직각 좌표계인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 세 좌표계를 다룰 건데, 공통적으로 오른손 좌표계를 쓸 것입니다. 대부분의 책에서는 그 오른손 좌표계를 씁니다. 특히나 전자기학에서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썼다가 저렇게도 썼다가 편리하게 바꿔서 쓰지를 않고 오른손 좌표계를 고집합니다. 오른손 좌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한 도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제 이게 스크류인데, 어떤 거냐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나사가 이쪽으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사가 이런 오른 나사입니다. 그래서 풀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돌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세 좌표계는 모두 오른손 좌표계를 쓴다.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X에서 Y 방향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X에서 Y 쪽으로 돌리면 이 나사가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겠죠. 이게 오른손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오른손 좌표계를 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좌표계에서 처음 나오는 게 직각 좌표계인데요. 직각 좌표계는 가장 우리가 이제 익숙한 좌표계입니다. 직각 좌표계에서는 좌표계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원점으로부터 X, Y, 이 세 축을 가지고 한 점을 P라고 하면 이 P점을 X, Y, Z 값으로 표현하겠다 하는 것이 직각 좌표계입니다. 이제 직각 좌표계는 그래서 이 X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 점이 이 X축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러니까 X축의 직각인 게 YZ면이죠. 이 면을 이렇게 움직여 갈 때 이 점이 어느 위치에서 딱 만나는가 하는 거죠. X축 앞뒤로 움직일 때 어느 쪽에서 만나는가. Y 같은 경우는 Y좌표는 XZ 평면, 이런 평면이겠죠. 이 평면을 Y축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어느 점에서 만나는가. 그런 수학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생각하기는 복잡하니까 보통 이제 빨리빨리 그 점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이
G축에 일단 평행하게 이렇게 내려와서 XY 평면하고 만나는 점을 이렇게 찾고, 이 점에서 Y축에 평행한 점, 평행하게 가다 보면 X축과 만나죠. 그래서 이 점을 만약에 X1, Y1, Z1이라고 그러면 이 점이 X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가서 만나는 점, 여기가 이제 Y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원점으로 그은 선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으면 이 점이 이만큼 올라온 점이 되죠. 이 점이 Z1이다. 그렇게 해서 공간상의 한 점을 X축, Y축, Z축의 어느 점에 해당하는가로 표현하는 게 직각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 이제 예를 하나 한 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거하고 한 점이 좌표로 얼마가 되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P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을 이렇게 내려다서 YX 평면하고 만나는 점에서 Y축으로 쭉 가다 보니까 이런 두 단위를 이렇게 갔다. 하나, 둘.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이게 세 단위가 이렇게 갔다. 그 다음에 요것하고 평행하게 좀 더 올려야겠네요. 이건 이제 지우고요. 평행하게 쭉 가다 보니까 요게 하나, 둘, 셋, 네 단위가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좌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러면 이 좌표는 X축으로 두 칸이 온 이 선상이 있고 Y쪽으로는 3을 간 선상이 있고 G축으로는 이게 이만큼 4만큼 올라간 점에 있죠. 그래서 2, 3, 3,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YZ 좌표계, 그러니까 직각좌표계에서 2,3,4라는 점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한 점을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Q라는 점이 Q라는 점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1이다. 그러면 이 좌표계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X쪽으로 이만큼 가죠. X쪽으로 이만큼 간. 여기 선상 어딘가를 생각해야 되고 Y쪽으로는 마이너스 이만큼.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 2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만나는 점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이 점이. 그런데 G쪽으로는 1만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원점으로 이렇게 그어서 1만큼 올라간 곳. 요 점이 Q점이라는 거죠.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복잡하네요. 이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이만큼, G축으로 1만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점을 좌표에서 표현하라 했는데 이만큼 X축으로 이만큼 왔고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왔고 G축으로 1만큼 올라갔다. 여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좌표로 얼마가 되는가 하는 거하고 좌표값이 얼마인 것은 어느 위치에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X축, Y축, G축을 따라서 몇 칸 가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그 점을 알 수 있고 그 점은 그 좌표값하고 실제 공간에서 점은 1대1로 대응됩니다. 그러니까 한 좌표값이
공간에서 두 군데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혼란이 생겨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일하게 한 곳에 적용, 1대1 대응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소 길이, 미소 면적, 미소 최적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로부터 나왔는가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질량 M1, M2 이렇게 있고 거리가 R이면 이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뭐 만유인력 상수에다가 물리를 배운 학생이라면 이거는 안 까먹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어떤 천체라고 해가지고 질량은 M1인데 이런 어떤 부피를 가진 천체일 때는 이 공식을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복잡한 문제가 생겨버렸죠. 이게 이때는 어떤 점의 질량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부피가 이렇게 커져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부피가 이렇게 커져 버리면 질량은 M1, M2이지만 부피가 커지면은 이걸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뉴턴이 풀기 위해서 미적분학을 이제 발전을 시켰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죠. 이런 M1이라는 질량이 전체 질량인데 여기에 요만한 부피 요만한 부피에 미소 질량이 있을 건데 요것에 의해서 요거는 복잡하니까 요거는 이제 점으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여기 M2가 이렇게 있을 때 요것만에 의해서 어떤 이렇게 당기는 힘을 받겠죠. 그리고 또 옆에 요만큼 때문에 또 이런 힘을 받을 겁니다. 요것들을 다 합치면은 이제 이 원래 문제를 푸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쭉 해보면 가운데 M1이 있다 하는 거하고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식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턴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소 최적, 그다음 미적분을 이렇게 그 미적분학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왜 이제 전자기학에서도 이런 물질에 전하가 이렇게 대전이 되어 있으면 이게 이런 골고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뭔가를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미소 길이, 미소 면적, 미소 최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y, 그 직교 좌표계에서는 한 점을 표현할 때 x, y, z 이렇게 표현하고 미소 길이는 길이가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x만큼 요만큼 더 늘어나고 dx 좀 그림이 복잡해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미소 아주 작은 값이지만 좀 과장해서 크게 그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dx 그 다음에 dy y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요것도 나중에 복잡해질 거니까 p만 남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z 방향으로 dz 이렇게 요 세 개가 미소 길이입니다. 길이가 정해지면 그 길이를 이용해서 면적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dx, dy가 만드는 이런 면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dx, dy. 그 다음에 그 dx와 dz이 만드는 이런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그 dy와 dz이 만드는 이런 면적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소 면적이라고 합니다.
미소 면적 dx, dy, dy, digit, dx. 그러면 이런 이제 박스에 이게 일부만 있는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요것들을 다 하나의 박스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것의 부피가 미소 부피가 되죠. 미소 부피는 요 길이가 dx, 그러니까 요게 dx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dy, 높이가 digit. 이런 자그마한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직각좌표계에서는 미소 길이, 미소 면적, 미소 부피가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전자기학이 학문상으로 어느 위치에 처해 있는가,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벡터의 대수 간단하게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직각좌표계에서 미소 길이, 미소 부피, 미소 면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스칼라량과 벡터량은, 스칼라량은 크기만 있는 양,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이 다 있는 양. 벡터의 표시는 화살표로 한다. 크기는 길이, 방향은 이 방향. 그 다음에 문자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거나 이렇게 표시하거나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거는 안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벡터의 동등성은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는 평행이동을 해도 똑같은 벡터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벡터의 덧셈은 크기와 방향을 다 따져줘야 된다.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하면 크기와 방향을 다 따져줘서 이런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의 벡터는 A의 음의 벡터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이다. 그 다음에 벡터의 스칼라량을 곱하면 이런 벡터는 A 벡터의 크기가 3배가 되는 벡터이다. 방향은 유지. 그 다음에 오른손 좌표계는 오른손 나사를 돌릴 때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다. 직각 좌표계는 X, Y, Z 이런 축을 잡아놓고 한 점을 X, Y, Z로 표현하는 좌표계다. 직각 좌표계의 미소 길이는 dx, dy, dz 각각이고, 미소 면적은 2개씩 짝을 지은 거, 미소 최적은 이거 3개를 다 곱한 거다. 이것이 오늘 배운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좌표계 중에서 원통 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